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아, 조금 약간 뭐 방송이 하루 이틀 정도 쉬었습니다. 그동안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이런 것도 좀 정신이 많이 팔리고 뭐 다른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쉬긴 했습니다만 계속 머릿속에 우리 지식의 뱅가드 방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바이든 난리든 이걸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참 나라의 전망이 위태롭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쩌다가 저런 이런 참 큰 관심거리,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송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중원으로 뛰쳐 들어가면 오늘에 있는 여러 환란들, 뭐 근심거리들이 싹 사라지고 웅대한 대륙의 혼이 이렇게 스스로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이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도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은 연일 조회수가 폭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송나라 이야기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개혁 시리즈에서 파생편, 번외편, 송나라 시리즈 2탄입니다. 2탄은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뭐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하상주, 그 다음에 뭐그 한나라 시기, 그 다음에 한나라 다음에 뭐 위진 남북조 삼국시대 위진 남북조 다음에 뭐 당송 그 다음에 뭐 원나라 청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여기까지 쭉 이어집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 역대 통일 왕조 중에서 최약체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즉 군사력 면에서 이런 말을 보면 이런 걸 보면 소위 말하는 부국 강병의 반대편에 있는 부국 약병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강력한 그 경제력을 갖췄는데 이렇게 허약한 군사력을 갖췄다는 게 말이 되나? 이고요. 그래서 뭐 송나라는 중간에 한번 금나라한테 크게 털리고 막판에는 몽골 원나라에게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송나라는 군사력이 많이 약하다 이렇게 됐는데 제 오늘의 질문은 그겁니다. 부국인데 왜 약병이지? 부국이면 강병이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제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사실 예전부터 좀 그랬습니다. 송나라는 이 뭐랄까 문약한 국가라서 이 북방민족과의 경쟁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뭐 비굴하게 연명해 간 이런 나라이다. 이런 평가를 뭐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또 뭐 그게 뭐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런데 좀 더 좀 이 부분을 갖다가 의문이 들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는 부국약병이라고 하는데 특히 문약한 국가, 돈으로 평화를 샀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죠. 과연 그런가?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또 왜 송나라는 이렇게 약병, 군사력이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송나라는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웁니다. 조광윤은 그 5대 십국 시대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5대 십국 시대가 약 한 50년 정도 펼쳐집니다. 5대 십국 동안에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5개의 나라가 대를 이뤄서 1, 2, 3, 4, 5대 이렇게 쭉 이어지고 강남 이남, 장강 이남에서는 10국, 뭐 10개의 국가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걸 통일시킨 사람이 이제 조광윤이죠. 조광윤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좌에 들어서면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중국 통일을 하면서 그 이제 송나라를 개국을 하면서 송을 앞으로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또 이런 중국을 갖다가 예전 같은 5대 10국 시대의 전란에 휩싸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한 거죠. 5대 10국 시대는 왜 그렇게 힘들었지? 5대 10국 전에 당나라는 왜 망했지? 이것이 이제 큰 이제 고민거리였는데 사실 답은 뻔했습니다. 송태조 조광윤도 소위 말하는 절도사 출신이었고 당나라를 실질적으로 망하게 만든 사람은 안록산의 난의 주인공 안록산입니다. 조광윤도 그렇고 안록산도 그렇고 둘 다 지방 절도사 출신입니다. 절도사라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도지사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지방으로 넘어가면 뭐 과거에는 교통통신이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까지 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다 하나 얘기 하나 전하려고 그러면 사신이 말 타고 따닥따닥 해서 가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이 지방에 있는 그 도지사들은 자기 병사들이 있습니다. 절도사 내부에 있는 병사들, 자기가 기르고 있는 병사들. 이 병사들을 가지고 스스로 병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방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절대 권력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뭐 시키는 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지 마음에 들면 예 그렇게 할게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뭐 제가 알아서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수 틀리면 내 병사가 이만큼 모였는데 우리 지역에 요번에 풍년이 몇 년 들어가지고 곡식도 많아. 병사들도 이만큼 모였어. 훈련도 잘 됐어. 자, 그럼 내가 왜 이 총구석에서 이거 절도사 노릇이나 해야 돼? 자, 밀고 올라가자. 이런 끝이라는 겁니다. 송태조 조광용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자기도 쿠데타로 왕권을 잡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정부를 갖다가 이제 물리친 건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나는 이후에 있는 그 또 다른 절도사들이 조광윤의 예를 따라서 송왕조를 갖다가 뭐 무너뜨리지 안 그럴 이유가 뭐 있냐? 이거에서부터 사실 출발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설처럼 일컬어지는 일이 있는데 전설이 아니고 사서에 나오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배주 석병권이라는 말인데 이 술잔 배주를 가지고 병권을 갖다가 득했다. 가져왔다. 이러는 뜻인데 송태조 조광윤이 이렇게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여러 공신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사실 공신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 준 사람들입니다. 조광윤 당신이 왕을 해야 되겠소. 지금 있는 황제가 애야 애. 나 7살인데 지금 얼마나 지금 시국이 위태로운데 저런 애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다. 당신이 반드시 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해가지고 강권해서 조광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 너희들이 그렇게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나라도 위태롭고 그러니까 내가 왕할게 해서 왕이 됐는데 이렇게 자기를 왕을 만들어준 여러 신하들이 있습니다. 이 신하들을 술자리에 모아놔놓고 자 뭐 내가 사는 거니까 실컷 마셔 해서 이제 술 기운이 쫙 오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조광윤이 펑펑 웁니다. 펑펑 울면서 그 신하들 갑자기 술 잘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술맛 떨어지게. 그러니까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사는 게 좀 그렇다야. 뭐 내가 지금 왕이라고 있긴 있지만서도 뭐 그렇잖아. 너네들이 저 조광윤이 왕 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뭐 나는 바로 날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조광윤 임금님 날 못 믿습니까? 아니 내가 목숨 걸고 당신한테 충성을 바친 사람인데 아니 내가 당신 배신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너무 섭하죠. 내가 너네들은 믿지만서도 너네 아들들, 너네 손자들, 증손자들, 고손자들 이것까지 믿을 수 있냐? 못 믿잖아. 나도 이제 뭐 몇십 년 있으면 죽겠지. 죽고 난 다음에 내 아들, 내 손자 이렇게 넘어가고 너네들도 아들, 손자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때 돼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하냐. 나는 송나라를 오래가는 나라로 바꾸고 싶은데 사실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눈물이 난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왜 이런 술마들에게 자꾸 그러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말립니다. 그러면서 조광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게 뭐냐? 사실 돈 걱정하고 그 다음에 마음 걱정 이런 거 아니냐. 마음 걱정이라는 말이 내가 뭐 죽고 살고 하는 이런 거 아니야. 신체의 안위 이런 거잖아. 신체의 안위 일단 살아야 되는 거고 살라고 그러면 돈 많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너네들이 절도사로 있다 이랬으면 이거 돈은 뭐 많이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겠냐? 차라리 그냥 내가 안정적인 자리를 줄 테니까 그걸로 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편하게 살고 누구 자자손손대로 그대로 저기 그 돈 가지고 살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쭉 공신들한테. 공신들이 그 편지를 받고 알아챈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군권, 군사력을 다 자기한테 바치라는 말이다. 조광윤한테 바치고 나면 조광윤이 그만큼 돈을 주겠다. 충분한 부와 그리고 명예를 주겠다.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해서 신하들이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이 순순히 자신의 군사력을 조광윤에게 바치고 자기는 돈을 받고 그리고 또 지방에서 명예직 이런 거 받아가지고 아주 편하게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중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게 이 근원에는 지방 권력, 특히 지방 군사 권력의 발흥은 정권의 안정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각 신하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자기 군사력들을 다 중앙으로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군사 제도를 보면 소위 말하는 금군이라고 해서 금군은 이제 중앙군이고 그리고 이제 방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진 이거였는데 방진의 군사력들이 매우 약해지고 금군으로 계속 이제 커지는 이런 양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중앙군이 커지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실제로 절도사 밑에 있던 그 지방군들은 뭐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병력 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서도 절도사가 자기 권력이니까 자기 병사들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훈련 같은 것도 열심히 시키고 그 병사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이런 동인이 있죠. 모티브가. 그런데 중앙군으로 들어오면 그냥 월급 받고 그냥 뭐 이래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군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송나라가 이제 왜 그 군사력이 약했냐라는 평가를 받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 배주 석병권으로 대표되는 중앙으로의 군사력 집중 이게 오히려 독이 된다. 요런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와 같이 맞물리는 점인데 문치 위주라고 그러죠. 뭐 고려시대도 문신 위주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당연합니다. 무신 위주로 하면 무신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무신들이 자꾸 절도사 돼가지고 그 절도사 자기 사병들을 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이러니까 무신들 안 되겠다. 문신으로 가자. 그래서 문신들에게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줍니다. 사실 이게 지금에 와서는 군의 문민 통치와도 결이 닿아 있죠. 이게 사실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장들은 전쟁터에서는 많은 이제 자율권들이 필요하겠지만서도 평소에는 문민의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중요한 가치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맞겠죠. 그리고 또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군사력들을 중앙으로 모으고 그 지방에는 계속 문신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문신 위주에 이게 돼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문약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큰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송나라에서는 송나라가 건국 때부터 있는 약점인데 잠시만요. 바로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연운 16주는 중국 이때 송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주구장창 나오는 이런 지역 이름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연운 16주가 이게 어디냐 하면 지금 이제 지도로서는 뭐 모바일로 보시는 분은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여기가 현재 북경 있는 위치입니다. 북경 외에 이제 북경 근처에 있는 이런 데인데 대략 한 그 한반도보다는 좀 작은 정도, 뭐 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와 크기를 가진 영토인데 이 영토가 송나라가 아니라 처음에는 요나라, 이후에는 금나라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송나라 시기 동안 이게 그 이후로는 원나라 손에 들어갔죠. 원나라는 중국 전체 다 통일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이 명나라 때나 되어서야 다시 한족 땅으로 들어오는데 이 연운 16주가 사실은 황하강 유역의 중국 문명의 발상지이자 그 중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일단 여기에 황하강 유역의 높은 경제적 생산력 이거 있고요. 북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어떤 그 생활 이건 다 뭐 한족들이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도로 보시면 이 위치가 어디냐면 만리장성 이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리장성 이거 사진으로 보시면 산 등성이를 따라서 쭉 산성을 하다 쭉 이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산성이 있으면 그 만리장성으로 이제 산 등성이에 이제 이렇게 성을 쌓아놓으면 이걸 뚫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만리장성을 직접 넘어서 북방민족이 이쪽 그 한족 거주 지역을 제대로 침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몇천 년 역사 동안에. 다 만리장성을 우회하거나 만리장성 안쪽에서 그 문을 열어주는 이런 식이었는데 연운 16주는 만리장성 이남에 있습니다. 이 이남 땅이 북방민족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연운 16주에서 기병대들 쫙 모아놓고 기병대 한 3만, 뭐 2만 이 정도만 있었어도 이걸로 밑으로 밀고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 쭉 평야인 겁니다. 산맥이 만리장성으로 따라서 있기 때문에 만리장성 밑으로는 그 다음부터 쭉 평야입니다. 그 다음부터 기만민장에서 다 쓸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송나라 때에는 이 연운 16주를 되찾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게 연운 16주가 왜 거란 요나라한테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예전에 이제 5대 16국 시절 5대 북쪽에 5대 있잖아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량당, 진, 한주 뭐 이렇게 이제 외워봅시다. 이게 중간에 후당이 있고 후진이 있죠. 후진을 만든 사람 이름이 석경당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얘가 후당을 멸망시키고 후진을 만들기 위해서 거란족에 가서 붙습니다. 너네들이 우리 후진과 함께 후당을 멸망시키는데 도움을 주면 연운 16주를 너희들한테 떼주겠다.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지 뭐 좋아 대신 약속 꼭 지켜 해가지고 같이 해서 후당을 멸망시키고 후진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란이 그때서부터 연운 16주를 들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석경당은 중국 최악의 뭐라 그래야 되나 매국노죠, 매국노. 아니 땅을 떼주는 것도 어디 뭐 저 북쪽에 있는 뭐 진짜 황량한 땅을 떼줬다 이러면 이것도 참 기분 나쁜데 중국에서 가장 노른자위,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땅을 갖다가 오랑캐한테 떼줬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이후로 전란에 휩싸인 걸 생각하면 정말 소련이 옛날 러시아가 미국한테 알래스카 판 거,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미국한테 루이지애나 판 거,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걸 했다라고 보죠. 아니 뭐 알래스카랑 루이지애나 팔았다고 해서 이후에 뭐 거기서 뭐 아깝다 이러는 거지. 그것 때문에 러시아랑 프랑스가 피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진의 석경당이 판 이 연운 16주는 그 이후로 중국이 완전 피를 보게 만든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지정학적으로
예전에 뭐 중국 한족 민족들이 북방 민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에 한 10만 병력 이렇게 뭐 깔아놨다. 이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만리장성 이남에 이 북방 민족이 땅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100만으로도 막기 힘든 겁니다. 이제는 그 기동성 좋고 전투력 강한 기마 민족들이 휩쓸고 다니고 이러면 보병 중심의 이 중국 한족 군대들이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쪽에 왔다 든다 오 가보면 저쪽으로 확 치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계속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송나라의 뭐 북송 시절, 남송 시절 뭐 전부 다 해서 뭐 중국 통일이 제일 큰 일이겠지만서도 제1의 국가적 과제가 연운 16조 탈환이었어요. 결국 못합니다. 결국 못하고 망하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중학적 요충지를 뺏겼다라고 하는 점에서 약병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뭐 옛날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송나라가 부국이었지만 약병이다 이렇게 이제 뭐 제가 하는 평가가 아니라 그냥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평가이고 그런 보편적인 평가가 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뭐냐 그래서 대충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봤습니다. 즉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절도사 등 지방군의 폐지와 그리고 중앙으로의 집중 그리고 연운 16주의 존재 뭐 대충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문신 위주의 통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이유인데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물음을 던져보자면 질문을 첫 번째로는 송나라가 진짜 약병이었냐? 입니다. 약할 때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진짜 그 옛날 역사책에 나오는데 요 나라가 망할 때 다 망했어요. 요 나라는 이제 금나라한테 망하는데 다 망해가지고 폐잔병 몇천 명이 요 나라 병사들이 남았어요. 이거와 송나라의 뭐 거의 10만 대군이 만났는데 이 다 망해가지고 지휘 체계도 다 무너지고 완전 뭐 거지꼴을 하고 있는 그 요 나라 병사들 몇천 명에게 송나라 10만 대군이 도망갔다더라. 이런 기록도 남아 있고 그리고 뭐 정강의 변 때 이럴 때는 그냥 다 틀렸고 그 정강의 변으로 이제 북송이 망하고 남송으로 해가지고 남쪽 장강 이남 쪽이 됐죠. 지금 현재 수도를 지금 현재 항저우 있는데 여기에다가 잡아놨는데 뭐라고? 우리가 기껏 송나라 멸망시켜 놨는데 뭐 남송이랑 또 만들었다고? 이래가지고 금나라가 예리 받아가지고 다시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남송이 다시 쑥대밭이 되고 새로 이제 황제가 된 고종이 있었었는데 얘는 그냥 배 타고 바다로 막 도망가고 뭐 이 정도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털릴 정도로 아주 약합니다. 약할 때를 보면 그런데 또 강할 때를 보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일단 병사의 수가 실제로 당시에 80만에서 100만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게 말이 그렇지 100만 대군은 사실 중국같이 인구 많은 데서도 만들기 힘든 숫자입니다. 그런 거 잘 없습니다. 몽골이 세계 정보가 다녔을 때 몽골 기병 전부 다 합쳐서 한 10만 정도였다고 그러죠. 그 10만 기병이 있으면 전 세계 다 휩습니다. 그 정도인데 송나라 때는 실제로 100만 대군을 유지를 했다라고 그러고 그걸 대부분 지방 절도사한테 맡겨놓은 게 아니라 송나라가 중앙이 이제 컨트롤하는 소위 금군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오늘 제가 이제 첫 화면에 내놓은 게 이제 악비 같은 건데 악비 이런 또는 뭐 황새충 뭐 이런 몇몇 남송 시절의 장군들은 이 금나라 군대를 박살내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박살내고 다녔고 송나라가 이제 가장 뭐 소위 말하는 강력했다 그래야 되나 한 거는 원나라와의 항쟁 기간입니다. 원나라와 무려 40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이때 원나라는 징기스칸 때가 아니라 쿠빌라이 칸 때입니다. 이미 3대를 내려와가지고 이때의 원나라는 그 칭기스칸 때의 원나라 때보다도 한 몇 배는 더 강력해진 진짜로 세계 대제국 초강대국 이고
이거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있어서는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여기와 진짜 이런 원나라와 국가 대 국가 간의 진짜 전면전으로 해가지고 40년을 버팁니다. 이런 국가가 당시에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었죠. 물론 뭐 망했으니까 뭐 졌으면 끝이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서도 그때 당시에 원과 이 정도로 겨룰 수 있었던 정도라고 그러면 송해 병사력이 결코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쟁이 잘 졌냐? 결국에는 리더죠. 송나라에서 황제가 휘종이다 그러면 누가 얻어집니다. 뭐 이제 거란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 송나라에서 고려에다가 우리 강감찬 장군 좀 데려다 와주쇼. 강감찬 장군 지휘도 엄청 잘하고 거란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박살낸 것도 있고 이러니까 강감찬 장군 있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감찬 장군을 수입해야 따손 칩시다. 가정으로. 그래도 못 이깁니다. 황제가 휘종인데 뭐. 그렇게 되면 오만 삽질이나 다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건 그렇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 제가 참 자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웅주의 사관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영웅주의적인 사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 뭐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고요. 그만큼 또 저는 탁월한 리더에 대한 존중 또는 평가 이런 것들도 매우 후합니다. 그리고 소위 암군 폭군이 들어서고 나면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나면 병사가 100만이 있건 1000만이 있건 뭐 하겠습니까? 100만 병사 다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부국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군사적으로 싸워서 졌다. 이런 예들은 세계사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로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몽고한테 깨졌던 여러 국가들, 뭐 호라즘 왕국이니, 뭐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니, 뭐 서하, 토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금, 뭐 원, 그런 나라들 중에서 칭기스칸보다 못 살았던 나라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 뭐 칭기스칸 몽골족보다 훨씬 더 부국이었지만 다 깨졌습니다. 뭐 그것도 그렇고 로마와 카르타고, 한니발의 카르타고의 분전이 있었습니다만 카르타고가 크게 3번 싸워서 3번 다 졌죠. 당시로 봐서는 카르타고가 경제적으로 더 부유했다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로마한테 판판이 깨집니다. 100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면서 영국은 프랑스 경제력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만 100년 내도록 프랑스가 털립니다. 이 국가의 어떤 안위, 존망을 위해서는 그만큼 최고 지도자가 매우 중요하다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청력이 매우 떨어지는 지도 집단과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벌써 까먹은 이틀 전에 3일 전에 한 말을 벌써 까먹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암군 밑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 송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현세의 아픔은 잊기로 했는데 또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국 약병의 대명사 송나라는 첫 번째로 왜 그렇게 부국 약병이라고 평가받느냐 이유가 3가지 있었다. 지방 권력의 약화, 중앙 권력의 강화, 그리고 문신 위주의 통치, 3번째로는 연운 16주의 존재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과연 송나라는 약병이라고 할 만하냐? 실제로 강할 때는 엄청 강했다. 사실 경제력에 맞춰주는 군대도 강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전투에서 결국은 졌는데 그것은 결국 통치 시스템, 최고 지도자의 무능 또는 뭐 학정 이런 것이 겹쳐지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역시 여러분들이 아무도 관심 없어하는 송나라 이야기로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을 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좀 해주십시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구독자가 좀 늘어야지 저도 방송하는 즐거움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런 거 안 해주셔도 시청만 해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